10의 13절에서는 연산자 오버로딩과 구조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연산자 오버로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딩은 우리가 메소드를 배울 때 한번 배웠습니다. 자, 메소드의 오버로딩. 자, 메소드의 이름이 나옵니다. 메소드 이름. 물론 이 앞에 이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나오겠죠. 그리고 메소드의 헤드가 나옵니다. 이 헤드 속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바디가 나오는 것. 자, 그런데 이 메소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또 다른 메소드 이름은 똑같은 것. 자, 리턴 타입, 그리고 매개 변수, 그리고 바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 이름으로 호출되었을 때 컴파일러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 판단하는 근거.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름이 똑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컴파일러는 시그니처 갖고 구분하게 됩니다. 즉 시그니처라는 것은 메소드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 각각의 매개 변수의 타입,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시그니처라고 얘기를 해요. 메소드의 시그니처는 메소드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 그리고 각각의 매개 변수의 타입. 만약에 이름이 똑같으면 이 매개 변수 타입과 개수를 판단을 해갖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메소드의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연산자는 뭘까요? 자, 더하기, 빼기, 나누기, 때에 따라서는 비교, 이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산자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연산자는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갖고 있어요. 자, 왼쪽에 피연산자, 오른쪽에 피연산자, 왼쪽에 피연산자, 오른쪽에 피연산자. 자, 이들 연산자는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항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낫과 같은 경우는 피연산자가 하나죠. 그래서 단항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동안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정수형인 A, 정수형인 B. 자, 더하기를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타입의 M, 더블 타입의 N, 두 개를 더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결과가 나와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각각의 타입, 연산자는 이름은 똑같은데 연산자는 더하기죠. 왼쪽에 오른쪽에 타입, 이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습니다. C# 언어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썼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인티저면, 이거를 계산해낼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또 더하기가 있어요. 자, 이것은 더블, 이거는 더블. 자, 이름은 똑같은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우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하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의 타입이 더블인 경우, 자, 이것을 위해서 C# 컴파일러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놔요. 메소드. 이름은 뭔가요? 메소드 이름?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더하기라는 이름에 메소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름이 똑같죠? 그런데 다만 왼쪽에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 정수형을 위한 더하기 연산자 메소드, 왼쪽과 오른쪽에 더블 타입을 처리할 수 있는 연산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갖고 플로트 타입, KL 더하기. 자, 이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수행할 수 있게끔 C# 언어는 이 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이 처리할 수 있는 플로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데시멀인 경우 P와 S, 데시멀인 경우 얘를 처리할 수 있는 이름은 더하기 연산자라는 똑같은 이름에 왼쪽과 오른쪽에 데시멀을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더하기의 연산자 메소드 이름 똑같습니다. 더하기 연산자 메소드, 더하기 연산자 메소드, 더하기 연산자 메소드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나 처리 방식, 얘를 인티저로 받을지 인수로, 얘를 더블로 받을지, 얘를 플로트로 받을지, 얘를 데시멀로 받을지 각각 다른 형태의 처리 방법을 갖고 있는 똑같은 이름의 더하기 메소드를 C# 컴파일러는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을 했을 때 이 메소드로 가서 2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1.5 더하기 1.5 3.0이죠. 그 결과는 여기 있는 더하기 연산자 메소드가 아닌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더하기 연산자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얘를 호출하고 이 경우는 얘를 호출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피연산자 타입 여기에 있는 기본 타입입니다. 기본 타입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산자들을 여러 개 오버로딩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는 겁니다. 가져다 쓰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지금까지 왼쪽과 오른쪽에 C# 언어의 기본 타입,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연산자들을 이렇게 현재는 4개만 보이지만 무수히 많은 것들을 C# 언어 개발자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용자 정의 타입의 객체, 정확하게는 참조 변수, 자, 이거를 더하기에 적용하고 싶어요. 근데 사용자 정의 타입, 이것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입니다. 앞에 예제에 있던 employee라는 클래스와 동일한 것, 클래스와 같은 것, employee라는 클래스와 같은 것, 즉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 타입, 자, 이들로부터 나온 객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employee 타입, 자,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R이라고 하겠습니다. 참조 변수. 자, 이 R에 대해서 new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employee, 그리고 인수를 전달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객체.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R. 자, 또 다른 employee 참조 변수를 만듭니다. 여기는 Q라고 하겠습니다. Q 참조 변수는 new employee 객체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생성자 호출할 수 있는 인수를 정의해 놓습니다. 그러면 객체가 되고 이 객체에 대해서 참조 변수가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 R 더하기 Q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류가 되겠죠. 왜? 이 더하기 연산자의 피연산자의 타입, employee 타입입니다. 이 employee는 C# 언어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타입이에요. 직접 만든 타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만들 줄 알고 C# 개발자가 여기에 더하기 연산자를 만들어 놨을까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이 객체에 대해서도 더하기가 수행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 놔야겠죠. 즉 왼쪽에 employee 타입의 참조 변수, 오른쪽에 있는 employee 타입의 참조 변수, 얘를 더하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만들어 놓은 것을 기존에 있던 더하기 연산자의 뒷부분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
즉 추가를 하는 것. 추가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기존에 있던 연산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에 추가를 해서 더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을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연산자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리고 비교 그리고 낫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연산자 거기에 오버로딩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기반 타입들 처리할 수 있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메소드에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 타입에 더하기가 수행될 수 있게끔 추가를 해놓는 것 오버로딩입니다. 기존에 있던 오버로딩 메소드들의 또 다른 메소드를 추가해서 오버로딩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는 C 언어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리고 C 언어에서 있던 것들이 대부분 C++ 또는 자바 또는 C샵으로 이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자, 원래 있었던 거는 C 언어에서는 구조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구조체 개념을 비안스트롭스가 C++를 만들면서 더 확장된 클래스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즉, 클래스의 조상이 되는 것이 구조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구조체를 써야 될까요? 쓸 이유는 없습니다. 클래스로 그냥 사용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구조체보다 클래스가 더 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메커니즘도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체를 여러분들이 굳이 쓸 일은 없어요. 다만 아직까지도 구조체를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순 타입들 이런 것들은 현재도 구조체로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변수를 선언할 때 int 더블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짜 이름이에요. 실제 이름은 정수형인 경우에는 system.int32 롱 인티저인 경우는 system.int64 그리고 더블인 경우에는 시스템 대문자로 시작하는 더블입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그런데 이 원래 이름이 너무나 길죠. 사용함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int 더블이라는 이런 애칭을 쓰고 있습니다. 별칭이에요. 별칭. 별명.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예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W로 커서를 움직여 보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시스템 대문자로 시작하는 더블. 그리고 이 더블은 스트럭트 구조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름이에요. 이거에 대한 별명이 더블이고요. 자, 실제 이름을 써볼까요? 시스템 더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 이게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런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를 단축 표현으로 더블이라고 쓸 뿐이에요. 자, 이런 건 이와 같은 값 타입들, 값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구조체를 쓰고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볼까요? 여기 스트럭트고 타입은 스트럭트 그리고 시스템 더블 타입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름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구조체를 설정하는 것. 자, 클래스 사용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값 타입 또는 클래스를 구성할 때,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여기 클래스 인플로이와 같이 브레이스를 두고 여기 멤버가 몇 개 안 되는 경우 아주 간단한 경우 이때는 구조체를 쓰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클래스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연산자 오버로딩을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컴플렉스 넘버라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나누기는 없네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해서 기존의 연산자들, 더하기 연산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더하기 연산자.
거기에 컴플렉스 넘버라는 이 구조체로 만든 객체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더하기 연산자를 기존에 있던 더하기 연산자에 추가를 하는 것. 자, 이것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클래스 구조와 똑같아요. 자, 클래스 이름이 나오는 곳에 구조체 이름이 나오고,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자리에 스트럭트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조체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제 코드를 한번 가볼까요? 나는 스트럭트 쓰기 싫다. 클래스로 바꾸겠다.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은 클래스가 구조체보다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구조체 개념을 모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트럭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구조체를 썼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바디 안에, 자, 바디가 여기까지 있네요. 이 바디 안에 멤버들이 있습니다. 자, 프로퍼티예요. get만 있는 getter 전용 프로퍼티입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가 나옵니다.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가까이 프로퍼티에 할당하게 되는 부분이네요. 생성자. 그 다음에 toString이 나옵니다. 이 구조체로 만든 객체, 그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가 호출됐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toString 메소드. 클래스에서 나왔던 거와 동일해요. 자,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다 똑같아요. 여기 다른 부분은 요 키워드가 클래스에서 스트럭트로 바꿨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오퍼레이터 더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더하기 연산자예요. 더하기 연산자. 쉽게 생각해서 이걸 메소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가 메소드 이름. 메소드 이름 앞에 뭐가 있었죠? return type. 이 오른쪽에 있는 헤드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매개 변수. 그리고 body. 일반 메소드와 똑같아요. 다만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와 함께 더하기를 사용했습니다. 더하기에 대해서, 더하기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오버로딩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두 개의 인수가 전달됩니다. 자, 바깥으로부터 인수가 전달되면 이 매개 변수가 받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바깥쪽에서 우선 컴플렉스 넘버를 갖고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 속에는 컴플렉스 넘버, 여기서부터 끝까지 리얼 넘버와 이미지너리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리얼 프로퍼티와 이미지너리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뭔가 값이 초기화됐겠죠. 뭔가의 값, 생성자가 호출돼 갖고 초기화돼 있겠죠. 자, 이 객체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얘를 인수로 해 갖고 얘를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 x라는 참조 변수도 이 객체를 가리키겠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호출했던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를 만들었을 거예요. 자, 리얼 넘버는, 리얼은 2고 이미지너리 프로퍼티는 3이다. 그것을 참조 변수로 가리키고 그 참조 변수를 얘한테 토스해주고, 그러면 y라는 참조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 와갖고 다시 메모리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네요. new, 메모리를 만듭니다. 메모리. 컴플렉스 넘버라는 클래스를 갖고, 컴플렉스 넘버 지금 이거예요. 지금 컴플렉스 넘버, 여기에 리얼 값과 이미지너리 값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성자도 있을 거예요. 생성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수를 전달합니다. 이 생성자한테. 자, 뭔가요? x에 있는 x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리얼 값 1을 읽어오겠죠. 1 더하기 y,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있는 리얼값 얼마인가요? 2. 1 더하기 2는 3. 그리고 x의 이미지너리 1. y의 이미지너리 3. 그러면 4가 되겠죠. 3과 4를 통해 갖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 그러면 요게 각각의 값들이 들어가겠죠. 이 객체, 이것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리턴해 준 것.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연산자 오버로딩. 여기 있는 연산자. 자,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연산자를 오버로딩 하는 겁니다.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오버로딩. 기존에 리얼을 더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더하기 메소드. 더블 피연산자를 더할 수 있는 더하기 연산자. 플로트 타입 더할 수 있는 더하기 연산자. 거기에 추가해서 요 두 개의 인수를 갖고 더할 수 있는 연산자를 새롭게 만들어서 추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추가. 자, 연산자 오버로딩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키워드 오퍼레이터 더하기를 써야 되겠죠. 곱하기. 그리고 매개 변수의 첫 번째는 반드시 이 연산자가 속해 있는 이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두 번째는 지금같이 똑같이 해도 되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반드시 이 연산자 오버로딩이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타입과 일치해야 돼요. 두 번째, 리턴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산자가 속해 있는 타입으로 리턴 타입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태틱으로 정의되어야 됩니다. 스태틱이 뭐죠? 선언된 순간에 메모리상에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빼기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오버로딩을 하는 겁니다. 정수형에 대한 빼기, 더블에 대한 빼기, 플로트에 대한 빼기, 데시멀에 대한 빼기, 그 기존에 만들었던 연산자 빼기에 대한 것, 거기에 추가해서 컴플렉스 넘버에 적용할 수 있는 빼기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방식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턴 타입은 요 컴플렉스 넘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스태틱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마지막은 곱하기에 대해서 나오네요. 정수형 곱하기, 실수형 곱하기, 그리고 데시멀 곱하기. 거기에 새로운 곱하기 연산자를 추가를 해놓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동작되는 과정들은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클래스와 다른 점이 뭘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구조체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에 코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생성자가 있죠.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버로딩해서 생성자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어요. 매개 변수. 그리고 여기에 각각 10, 20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생겨요. 구조체인 경우에는 여기에 인수 없는 생성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내는 거예요. 자, 디폴트 생성자는 컴파일러가 이미 삽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디폴트 값으로 세팅하도록, 즉 이렇게 디폴트 값, 숫자인 경우 더블이니까 0.0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만들어 놨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컴파일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는 구조체인 경우 컴파일러가 알아서 만들어준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구조체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는 없다. 두 번째,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폴트, 우리 클래스를 얘기를 할 때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생성자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자, 구조체인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비록 컴파일 오류는 나오질 않지만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즉 parameterless constructor를 여러분들은 정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컴파일 오류는 생성되지 않지만 실제 적용할 수가 없는 무의미한 내용이 돼요. 무의미한 내용. 자, 그리고 또 하나, 구조체는, 자, 클래스인 경우는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 또는 프로퍼티, 선언된 지점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언된 지점. 그러나 구조체인 경우에는 선언된 지점에서 초기화를 할 수 없습니다. 자, 클래스인 경우에는 선언된 지점 또는 생성자에서 값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체인 경우에는 선언된 지점에서 값을 할당받을 수 없어요.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연산자 오버로딩 할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와 함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자, 이런 순으로 메소드의 이름을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산자 오버로딩은 퍼블릭이면서 스태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항 연산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은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갖고 있는 이항 연산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개의 인수를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로 가서 보게 되면은 얘는, 자, 이렇게 더하기, 아까 얘기했던 오브젝트 1, 오브젝트 2가 있을 때 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할당되는 것은 더하기 연산자에 얘가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 자, 이것은 클라이언트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더하기를 썼을 때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왼쪽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대응된다. 이쪽은 이쪽으로 대응되고 이쪽은 이쪽으로 대응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순 타입에 사용되는 것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 더하기를 했는데 이 안에서 만약에 빼기에 관계되는 일을 했다. 물론 가능합니다. 자, 여기를 빼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집어넣게 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죠. 더하기를 했다라면 뭔가 더해진다는 의미의 개념이 요 메소드의 바디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리턴되는 게 좋겠죠. 자, 직관적으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들어서 이 부분을 빼버리고 여기 있는 곱하기에 관계되는 내용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럼 빼기 개념과 조금 거리가 있죠. 따라서 의미 없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직관적인, 즉 빼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어야 되고 곱하기에 관계되는 내용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즉 왼쪽과 오른쪽 더해서 2가 되는 거죠. 뭔가 더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 더하기를 했을 때 전혀 생뚱맞뚱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메소드, 적어도 하나의 메소드는 매개 변수는 이 연산자가 소속된 클래스 타입이어야 된다. 즉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연산자 오버로딩에 있는 매개 변수 제일 첫 번째 것은 이 연산자가 소속된 메소드 클래스의 타입과 일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연산자 오버로딩 메소드가 있어. 그 메소드의 매개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 연산자 오버로딩 메소드가 소속된 클래스 타입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모든 연산자가 다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는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할 수는 없지만 이거인 경우에는 요것과 요거의 두 개의 합친 개념입니다. 즉,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자,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요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것. 자,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더하기와 할당. 자, 이것을 조작을 해갖고, 풀어갖고, 메소드로도는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들은 오버로딩 할 수 없지만, 이거를 풀어갖고, 응용해로 해갖고, 이와 똑같은 역할하는 연산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나오는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부분. 그 입력받은 값들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자, 이걸 갖고 객체로 만듭니다. 컴플렉스 넘버라는 것을 가지고,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고, 자, 메모리를 만든다. 자, 컴플렉스 넘버에 있는 것을 모두 카피해 온다. 이 프로퍼티가 뭐였죠? 리얼 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생성자 또한 있었어요. 그리고 연산자 오버로딩이 있습니다. 연산자. 근데 연산자 오버로딩 한번 볼까요? 여기 스태틱으로 되어 있네요. 자,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순간에 요 부분은 쏙 빠져나와서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객체가 만들기 이전에, 즉 클래스 스트럭처가 선언되는 이 순간에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물론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태틱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선언된 이 순간에. 그리고 객체를 만드는 것은 요 toString과 생성자 그리고 두 개의 프로퍼티만 객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로 보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 두 개의 프로퍼티와 생성자 그리고 toString만 이 객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 가운데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뭐죠? 첫 번째 입력받은 값, 두 번째 입력받은 값 각각의 인수로 해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는 단순한 일이죠. 프로퍼티의 값을 할당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사용자가 1과 2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객체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객체를 x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리킵니다. 가리키는 것. 자, 여기로 갑니다. 두 번째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입력을 받아요. 이 입력받은 걸 갖고 또 객체를 만듭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 프로퍼티는 리얼과 이미지너리,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toString 메소드. 그리고 3개의 연산자 오버로드 된 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안 들어갑니다. 왜? 스태틱이기 때문에. 스태틱은 선언된 순간에 이미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거 메모리에 이미 있어요. 이미. 여기 9번째 줄 들어가는 이 순간에 메모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있기 때문에 이 객체 속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걸 갖고 y라는 참조 변수로 가리킵니다. y.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자, x의 참조 변수 요거죠. 참조 변수만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toString 메소드. 자, 여기서 나온 것. 자, toString 메소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 볼까요? 여기 되어 있네요. 자, 리얼 값 그리고 이미지널 값 사망 연산자가 있네요. 비교를 해서 참이면 즉 이미지너리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기호가 추가되고 플러스 값이면 이 조건이 false가 돼서 플러스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너리로 온 것. 자, 여기 mass라는 클래스가 나오네요. mass. 그리고 abs 즉 절대값을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너리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연산의 결과는 1이 됩니다. 1. 그래서 1i가 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예제에서는 1과 2였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x에 대한 것. x에 대한 것. 리얼은 1이고 이미지는 2입니다. 그럼 toString 메소드, 이 안에 있는 toString 메소드 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리얼 1이죠.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너리 비교합니다. 2예요. 2는 0보다 작다, 거짓말. 이쪽으로 갑니다. 더하기 표시를 합니다. 더하기 표시. 그 다음에 2의 절대값은 2. 그래서 이 i가 출력이 되는 거죠. 요게 문자열로 돼서 리턴이 됩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표시. 그 다음에 y. 마찬가지입니다. y가 가리키는 객체. 그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 메소드 호출돼서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입니다. x의 타입은 뭐지? x의 타입. 컴플렉스 넘버 타입입니다. y도 컴플렉스 넘버 타입. 아마도 연산자 오버로딩이 됐으면은, 오버로딩이 안 됐으면은 이거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왜? C# 컴파일러는 더하기 연산자를 보고 이미 연산자 오버로드 된 거를 살펴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 타입을 볼까? 정수형인가? 아니네. 플루트인가? 아니네. 더블인가? 아니네. 데시멀인가? 아니네. 그러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자, 이런 기반 타입들을 설정해 놓은 거 컴파일러는 확인을 해봅니다. 없어요. C# 컴파일러에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은 현재 작성되고 있는 코드상에 오버로드 된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보니까 이렇게 스태틱으로 된 것, 메모리상에 올라간 게 있어요. 아, 이것을 쓰라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쓸 거예요. 메모리상에 올라간 것. 이것. 이 구문에 대해서 컴파일러는 다음과 같이 바꾸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구문을, 즉 요 해당되는 부분, 자, 요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요 구문으로 바꾸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구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구문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컴플렉스 넘버 클래스에 있는, 현재 메모리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 얘를 호출합니다. 인수는 x와 y를 갖고
x와 y는 뭐죠? 앞부분에 있던 첫 번째로 만든 리얼 값 1, 2 그리고 y 값 3, 4 두 개의 객체를 얘를 첫 번째 인수로 얘 주소를 첫 번째 인수로 얘 주소를 두 번째 인수로 해서 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메소드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스태틱 메소드예요. 따라서 클래스가 정의될 때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메모리상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구문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얘는 선언된 순간에 메모리에 올라간 놈이에요. 그것을 지금 호출할 겁니다. 얘를 통해서. 자, 요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 즉 얘에 해당되는 거죠. 얘를 호출합니다. 인수는 첫 번째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 두 번째는 두 번째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 자, 그 주소를 얘와 얘한테 할당할 겁니다. 그러면 이 참조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겠죠. 리얼 값은 1이고 이미지너리는 2인 이 객체를 가리킬 겁니다. 이 객체와 얘는 같은 놈이에요. 그냥 한 공간에 못 쓰니까 다시 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체 얘는 두 번째 객체를 가리킵니다. 리얼은 3, 이미지너는 4. 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예요.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new 메모리를 만들어요. 컴플렉스 넘버의 크기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 자, 여기에 카피가 되겠죠. 리얼 프로퍼티 그리고 이미지너리 프로퍼티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toString 메소드 이렇게 카피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를 봅니다. 인수 연산식이 되어 있네요. x가 가리키는 리얼 x가 가리키는 리얼 2를 읽어옵니다. y가 가리키는 리얼 y가 가리키는 리얼 3 두 개 더하면 4가 되겠죠. 4. 그 다음에 x가 가리키는 객체 속의 이미지너리 x가 가리키는 객체 속의 이미지 2입니다. y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이미지너리 4예요. 더하면 6이 되겠죠. 6. 4와 6을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리얼은 4 그리고 이미지너리는 6이 되는 객체가 완성이 돼요. 이거를 리턴합니다. 리턴. 자, 이 리턴된 결과 자, 객체를 리턴을 해요. 즉 객체의 주소를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객체의 주소를 리턴. 자, 원래대로 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요 호출된 것 정리해보면은 컴파일러는 얘로 바꿔준다. 얘를 바꿔줘서 나온 결과는 조금 전에 만든 4와 6이 들어가 있는 객체, 리턴된 객체. 그 주소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소가 들어간다. 참조 변수가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어디에 있는 것? 여기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돼요. toString 메소드에서는 뭘 할까요? 4 더하기 6i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자, 4 더하기 6i 이런 식으로 여기에 결과가 들어갈 거예요.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더하기 연산자가 됐을 때 컴파일러는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즉 왼편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수로, 오른편에 있는 것은 두 번째 인수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요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돼서 나온 결과 리턴 타입은 컴플렉스 넘버의 객체입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컴플렉스 넘버로 만들어진 객체,
컴플렉스 넘버로 만들어진 객체. 그 객체의 주소값을 리턴하는 거죠. 주소값을 리턴하는 것. 그러면 이 표현식의 결과는 조금 전에 만든 객체의 주소값이 옵니다. 주소값이라는 것은 이퀄 참조 변수. 참조 변수가 들어갔다는 말은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한다. 그래서 4 더하기 6i 그것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예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대상으로 해봅시다. 기존에 연산자 오버로딩 더하기에 대해서 만들어 놨는데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번 때는 어떻게 하냐? 시그니처를 다르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인수를 정수형으로 받는 형태로 하도록 할 거예요. 정수형으로.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도 바꿔야겠죠. 요것도 num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것도 num이 들어갈 겁니다. num. 자, 지금 뭐라고 있냐면은 기존에 더하기 연산자가 있지만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연산자 오버로딩. 자, 마찬가지로 스태틱이면서 그리고 첫 번째는 컴플렉스 넘버가 들어오게끔 했어요. 자, 요것과 요거는 같은 이름이지만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시그니처가 다르죠. 시그니처가 다릅니다. 자, 이것이 적용된 결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선언된 순간에 여기 스태틱들은 모두 메모리에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만든 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하기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더 해보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x의 값 여기에 첫 번째 만든 객체와 두 번째 만든 객체, 요거는 객체가 아니라 숫자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얘를 어떻게 다시 만드느냐면 조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컴파일러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지금 나오는 요 부분을 컴파일러는 이렇게 만듭니다. 더하기 연산자 그러면은 요걸로 바꾸고 이게 소속된 클래스 그리고 메소드의 헤드는 왼쪽 피연산자 두 번째는 오른쪽 피연산자 컴파일러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자, 이것을 가서 볼까요? 자, 요거에 대응되는 것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오버로딩 된 것 가운데. 자, X 컴플렉스 타입입니다. 두 번째 인티저예요. 따라서 제어권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를 만들어서 객체를 리턴해요.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합니다. 만든 객체의 주소를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주소를 리턴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될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아, 이거는 앞부분이니까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자, 집어넣어 볼게요. 1, 2, 3, 4. 자, 마지막 봐야 될 것 여기에 여기 꺽쇠 표시와 함께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1과 2에 대해서 10을 더도했습니다. 그래서 11과 12 이런 표현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컴파일러가 처리하는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더하기 연산자가 무수히 많은데 그거에 더해갖고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에 적용할 수 있는 연산자를 또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만든 거예요. 빼기도 마찬가지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의 객체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밖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확장 메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 링크를 배울 때 마지막 부분에 확장 메소드를 잠시 설명을 했어요. 즉 9장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확장 메소드에 대한 내용이 간단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확장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 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 내에 멤버로 메소드를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래스 밖에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마치 이 클래스 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확장 메소드입니다. 다음에 나눈 예제는 35페이지에 나오는 time to class, 이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확장 메소드 2개를 추가를 하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페이지를 가볼까요? 자, 여기 time to class가 있습니다. 여기 hour, minute, second 인스턴스 변수로 되어 있고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set time 있습니다. hour property, minute property, 그리고 second property가 그 뒤에 나오고 있고 to universal string, to string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존에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코드를 만드는 것,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에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time extension test,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는 time extension이라는 클래스가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자, 이 클래스 내에 확장 메소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display time, 그리고 두 번째 add hours 메소드예요. return 타입은 time2, display time의 return 타입은 void입니다. 그런데 매개 변수에 들어가 보면은 이 this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자, 이 매개 변수에 this 키워드가 붙어 있다. 자, 이것은 이 메소드가 time2 클래스를 확장하는 메소드다. 그리고 hour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 앞쪽에 this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자, 그에 따라서 add hours라는 메소드는 time2 클래스의 확장 메소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확장 메소드도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스태틱으로 반드시 정의해야 돼요. 이건 규칙입니다. 규칙. 자, 이 두 개의 확장 메소드를 어떻게 호출하는지 클라이언트 코드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메모리를 만듭니다. 객체가 되겠죠. 자, 이 객체 속에 time2에 있는 내용물들을 모두 집어넣습니다. 조금 전에 3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hour, minute, second, 자,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set time, 그리고 각종 프로퍼티, 그리고 to universal string 메소드, 그리고 to string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 인수가 없네요. 3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수 없이 전달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디폴트 값, 이것이 각각 매개 변수에 할당될 겁니다. 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호출한 거죠. 자, 여기 와서 set time를 가서 여기에 전달된 000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할 겁니다. 자,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이 객체 속에 있는 hour, minute, second는 모두 0이 될 거예요.
자, 이 객체를 myTime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yTime에 갑니다. 참조 변수예요. 얘죠. setTime으로 호출합니다. 이 객체 속에 있는 setTime 여기죠. 가서 11, 34, 15 이 값으로 hour, minute, second 객체 속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바꾸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11, 34 그리고 15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째 줄로 갑니다. myTime으로 갑니다. myTime 이거죠. 자, 이 객체 속으로 갑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타임이 있나요? 없습니다. 확장 메소드예요. 컴파일러는 이 객체 속에 디스플레이 타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은 2단계로 확장 메소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확장 메소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거네요. 자, 이때 컴파일러는 이 확장 메소드를 호출한 이 참조 변수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할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myTime 요것이 이쪽으로 갑니다. myTime. 즉 myTime의 주소를 aTime에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aTime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주소값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Time으로 갑니다. aTime 뭐죠? 요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요. 그러면 11, 34, 15가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18번째 줄 myTime 요겁니다. 요거 add hour를 호출해요. 이 객체 속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확장 메소드를 호출한 이 참조 변수 이것을 add hour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첫 번째 매개 변수인 이쪽으로 myTime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수 하나 이거는 그 다음으로 갑니다. add hour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 참조 변수가 가고 여기 있는 5라는 값은 두 번째 매개 변수로 갑니다. 5가 되죠.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메모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객체를 만들려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똑같이 객체를 만듭니다. hour, minute, second. 자, 인수가 없이 전달됐기 때문에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각종 멤버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자, 그런데 이게 브레이스가 바로 뒤에 나오네요. 이걸 뭐라고 했죠? 객체 이니셜라이저. 객체 이니셜라이저. 자, 우선 aTime으로 가서 미닛을 읽어옵니다. 미닛. 자, aTime으로 가서 미닛을 읽어옵니다. 34죠. 34. 요거의 결과는 34. 34를 읽어서 미닛이라는 프로퍼티에 할당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객체 속에 미닛이란 프로퍼티를 가고 거기에 셋 접근자로 가서 최종적으로 미닛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34로 바꾸게 될 겁니다. 34. 그 다음에 aTime으로 갑니다. 다시. 그리고 second의 값을 읽어와요. aTime 요거죠. 갑니다. second 15를 읽어와요. 그 15를 second에 전달합니다. 이 second는 뭐라고 했죠? 현재 만들고 있는 이 객체 여기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second라는 프로퍼티로 가서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기 때문에 셋 접근자로 가겠죠. 셋 접근자로 가서 여기 있는 인스턴스 변수를 0에서 뭐죠? 11인가요? 15네요. 15로
바꾸게 됩니다. 자, 0, 34, 15 이렇게 초기화가 됐어요. 그것을 뉴타임으로 참조하게 됩니다. 참조. 자, 이 밑으로 왔습니다. 49번째 줄. A타임으로 갑니다. A타임 뭐죠?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hour를 읽어옵니다. 11. 얘는 1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개변수로 전달받은 5라는 값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합산하면 16이 되겠죠. 16을 2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가 16이 될 겁니다. 16. 그 16을 new time 뭐죠? new time 이겁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hour에 전달해요. hour 프로퍼티에 셋 접근자로 가서 여기 있는 0을 16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16. 지금 이 객체의 주소값 new time 주소값 이 new time이라는 주소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주소값을 리턴하게 돼요. 주소값은 결국 참조 변수가 됩니다. 참조 변수. 자, 그것을 이 참조 변수의 주소값을 time added라는 참조 변수에 할당합니다. 다시 한번 add hour를 끝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에 대한 주소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 주소값을 time added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럼 time added는 어떻게 될까요? time added는 얘를 가리킬 겁니다. 얘는 time added. 그리고 나서 이게 지역 변수인 new time, 즉 요것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스가 닫히면서 사라질 겁니다. 즉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new time이라는 참조 변수도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객체는 여전히 메모리상에 있습니다. 왜? time added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리턴해서 얘를 참조를 했기 때문에. 객체는 참조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만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리턴하면서 time added 참조 변수에 의해서 이 객체를 가리키게 했기 때문에 이 객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왔어요. time added, display time으로 출합니다. time added 이거죠. 이 안에 display time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컴파일러는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러는 display time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time added를 전달합니다. 그럼 display time으로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이것을 좀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time added가 time added 오른편에 위치할 겁니다. 이 주소값을 할당받은 A타임. 이 주소값이 갖고 있는 건 누구죠? 이 객체입니다. 즉 얘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타임 요거죠. 요거로 갑니다. 이 안에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출력되는 것은 16, 34, 15가 화면에 출력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3번째 줄로 가보게 되면 멤버 접근 연산자가 2개가 나옵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를 보면은 동일할 경우에는 멤버 접근 연산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먼저 수행이 될 거예요. 다시 요게 먼저 수행이 될 겁니다. my time 뭐죠? 요겁니다. 자, 여기 좀 정리를 해보고 my time 제일 첫 번째 만든 이것입니다. 얘가 my time이에요. my time
거기에 add hour를 호출합니다. add hours.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add hour 확장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요 myTime을 첫 번째 매개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15를 그 다음에 할당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hour 첫 번째 myTime을 호출합니다. myTime을 할당해요. aTime에. hour는 15입니다. 15.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객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듭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식. hour, minute, second. 자, 인수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객체 초기화 명령문이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다시 합니다. 그럼 aTime 얘죠. 얘는 myTime. 자, 이거는 aTime. 즉 myTime이 가리키는 대상을 aTime 너도 가리켜라. 자, 읽어옵니다. 34, 미닛은 34, 세컨드는 15. 읽어와요. 34, 15를 읽어옵니다. 34, 15가 맞나요? 예, 맞네요. 34, 15를 읽어옵니다. 그것을 현재 만들고 있는 프로퍼티에 할당합니다. 프로퍼티 할당.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미닛과 세컨드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34, 15. 자, 이 객체 뉴타임이 가리킵니다. 자, 이 밑으로 와서 aTime으로 갑니다. hour를 읽어와요. aTime 뭐죠? aTime, myTime. myTime이 가리키는 대상, 즉 얘입니다. 자, hour을 읽어와요. aTime이 11을 읽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1이 되겠죠. new hour 15입니다. 15. 둘을 더하면은 36. 이걸 나머지 하면 얼마가 될까요? 나머지. 자, 12가 되겠네요. 12. 자, 12의 값을 이쪽 new time, 즉 현재 만들어 놓은 이 객체의 hour에 할당합니다. hour. 그러면 이 객체 속에 있는 hour 프로퍼티, 그 가운데 set 접근자로 가서 여기 있는 인스턴스 변수, 이것을 바꾸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12가 될 겁니다. 자, 현재 만들어진 객체, 그 주소값을 리턴합니다. 주소값을 리턴. 주소값을 리턴. 그리고 뉴타임 종료되면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리턴됐기 때문에 얘는 얘의 주소, 얘를 주소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는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참조 변수가 옵니다. 주소값이 와요. 이 참조 변수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는 뭘 가리키나요? 요 안에서 만든 요 객체를 가리킵니다. 참조 변수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타임을 호출합니다. 이 참조 변수 이름은 없지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주소값이 리턴돼서 받은 이 참조 변수. 이 안에 디스플레이 타임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플레이 타임 확장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첫 번째 인수는 여기에 주소값을 전달해요. 디스플레이 타임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주소값을 할당하는 것,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주소값, 이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값이 있는 참조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aTime은 얘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이 안으로 와서 aTime, 즉 이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요. 그럼 12, 34, 15가 화면에 출력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것, 지금은 묵시적으로 확장 메소드로 호출하면은 컴파일러는 이 호출한 참조 변수를 이 add hour에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전달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묵시적으로 컴파일러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27번째 줄처럼 명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time extensions 클래스입니다. display time static 메소드예요. 그리고 직접 인수를 my time으로 전달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바로 my time으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my time.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수행됩니다. 자, 23번째 줄 그리고 앞에 있는 예제, 이거는 컴파일러가 확장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앞에 있는 참조 변수를 묵시적으로 이 호출된 확장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집어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로 호출해서 직접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전달할 수도 있어요. 자, 확장 메소드는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그대로 두고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에 메소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마치 객체 또는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처럼 인식되게끔 하는 것, 이게 확장 메소드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확장 메소드 첫 번째 매개 변수 앞쪽에 this 키워드를 써서 여기에 있는 이 메소드가 요 클래스로부터 확장된 확장 메소드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것은 객체, 즉 참조 변수 타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 메소드는 스태틱으로 정의되어야 돼요. 그리고 스태틱 클래스 내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스태틱 클래스 내에 스태틱 메소드로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스태틱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스태틱이기 때문에. 자, 확장 메소드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인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그 인수는 호출된 이 참조 변수를 위한 자리예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호출된 참조 변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자, 묵시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겁니다. 이 확장 메소드를 호출한 참조 변수, 컴파일러는 이것을 확장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있어요. 묵시적으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 메소드는 아이콘이 메소드의 아이콘, 즉 정육면체죠. 메소드는 정육면체. 거기에 아래쪽 화살표가 추가된 이 아이콘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볼까요? 자, 여기 클래스 뷰가 나옵니다. 클래스 뷰. 자, 클래스 뷰는 뷰에서 여기에 클래스 뷰 하면은 여기 생성이 될 거예요. 자, 확장 메소드 이 아래편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아이콘이 정육면체의 아래쪽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 메소드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참조 변수 다음에 점을 쓰면은 여기에 풍선 메뉴로 쭉 나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 그리고 메소드. 제일 상단에 확장 메소드가 나오네요. 확장 메소드.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our mini second.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여기에 자, 요것이 먼저 수행돼서 나온 결과, 이 객체, 만들어 놓은 이 객체, 그 객체에 대한 주소값을 리턴한다고 했어요. 그 주소값에 따라서, 즉 참조 변수에 따라서 다음번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하나의 명령문으로 만든 겁니다.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든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수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캐스케이드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물결 타기, 물결. 자, 여러분들이 회식할 때 술잔 돌리기를 뭐라고 하죠? 파도 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잔을 채워서 첫 번째 사람한테 주면은 3분의 1을 마시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술잔에 또 반을 마시고, 또 반을 마시고. 자, 이런 것처럼 캐스케이드 호출은 하나의 명령문 속에서 호출된 다음에 다음번 호출도 연속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캐스케이드 호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네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확장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묵시적으로 호출할 수 있어요. 자, 그 반면에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명시적으로. 직접 클래스 이름과 함께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해서 인수로 전달하는 방식도 있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것. 그것도 확장 메소드로 호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확장 메소드에 있는 메소드와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만약에 중복해서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확장 메소드에 있는 메소드가 쉐도잉 됩니다. 즉, 비활성화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객체 속에 있는 메소드, 얘가 1순위입니다. 확장 메소드에 있는 것은 객체 속에 있는 또는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가 없을 때만 컴파일러가 찾아서 연결을 해주게 돼요. 자, 10장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